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네, 6주차 무균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림 보이시죠? 네, 무균술.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네, 술 이러면 스킬. 네, 기술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일단 지식을 알고 그리고 이제 스킬, 기술, 그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기본 간호학의 이제 목표인데요. 우리가 이 기술은 보이는 거잖아요. 스킬은 저 사람 참 잘한다. 그래서 몸에 딱 붙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을 통해서 계속 함양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기술,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제 지식, 기술과 지식의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그 모든 세 가지를 다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는 무균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이러스, 미생물 보이시죠? 네,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면 교재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네. 이런 바이러스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번 주차에서는 내과적 그리고 외과적 무균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미생물이 간호사 손에서 환자한테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환자에서 환자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환자의 몸 중에서 항문 에이누스 쪽에서 다른 이제 개방 상처로 옮겨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잡으셔야 되고 또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수술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념을 잡으실게요. 자, 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칭 쫙 펴주시고요. 네, 수업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이 그림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네. 글러브를 끼고 있고 안에 이제 수술 기구가 있어요. 요거는 슈처할 때 우리가 상처를 꼬맬 때 쓰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6주차 무균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의 학습 목표는요. 1.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방어 기전과 감염 회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체가 우리가 이런 균이 오면은 어떻게 받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균에 노출되었을 때 몸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그 1차 방어선이 피부가 되겠습니다. 피부, 여러분들 피부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감염 회로가 있어요. 네. 감염 회로를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배울 건데요. 그 감염 회로라고 하면 둥글다는 뜻이죠. 회로. 네. 그 회로에서 차단하는 것.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하면은 우리가 감염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감염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회로에서는 우리 원인체가 되는 미생물, 그리고 저장소, 그리고 탈출구, 전파 방법, 숙주 침입구, 감수성이 있는 숙주로 해서 이런 이제 회로가 있거든요. 교재에서 다시 그 부분 자세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준주의 지침. 표준주의 지침은 이런 일반적인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되면 이제 코비드 우리 19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왜 보호장구도 하고 마스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KF94 이런 마스크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독과 멸균법의 종류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독의 그런 소독하는 것 그리고 멸균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인지 여기서 이제 아포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하실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내과적, 외과적 무균법을 적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에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373페이지에서 401쪽입니다. 교재 준비해 주십시오. 교재 373페이지 준비되셨나요? 네, 이번 무균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무균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간호술의 이제 기초가 되는 이제 무균법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실습 교과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기본 간호학 실습 1,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하는 기본 간호학 실습 2,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핵심 기본 간호술 1,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핵심 기본 간호술 2, 그리고 4학년 때 시뮬레이션 실습과 그리고 이제 임상 실습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실습 교과목의 기초가 되는 이 스킬이 무균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균법 개념을 확실히 알고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면은 아주 능력 있는 간호사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도 여기에 형광펜 있는 부분이 외과적 무균술 감염 해로, 주요 용어에 보시면 인펙션 해서 감염,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격리, 그리고 면역 이뮤니티, 그리고 멸균 스테랄리제이션 멸균 영역 스테라일 필드, 무균 상태 에이셉틱, 그래서 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 앞에 A가 붙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양 컬처, 균이 있는지 이제 배양을 해보는 컬처, 그리고 캐리어라고 하는 보균자, B형 간염 보균자,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안에서 내용에서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염증, 인플라메이션, 우리가 골맞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염증, 그리고 오염은 dirty, contami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병원에서는 콘타라고 얘기를 줄여서 얘기를 해요. 콘타 됐다 하면은 이거는 오염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과적 무균술 서지컬 에이셉시스,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74페이지에 셉시스, 폐혈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 혈관, 이제 피 안에 모든 균이 다 있어서 보통 이제 원인 모른 사인을 이제 의사가 쓰게 되잖아요. 환자가 사망을 하면 거기에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는 셉시스, 폐혈증으로 사망을 함 이렇게 돼서 셉시스라는 단어를 보시게 될 거거든요. 폐혈증의 개념도 잡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에이셉시스 그 부분부터 교재에 나오겠습니다. 374페이지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보이시죠? 셉시스는 아까 폐혈증이고요. 거기서 에이셉시스라고 해서 A가 붙으면 이제 무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없는 것이다. 375페이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미생물을 전파시키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균술을 이용한다. 무균술에는 내과적 무균술, 그리고 이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이 나누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서지컬 에스텝시스. 그래서 내과적부터 보실게요. 위에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환자에서 환자로 한테 이제 옮겨가거나 그 균이, 그리고 환자에서 간호사로 옮겨가거나, 또 다시 말하면 간호사 손에서 환자한테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자 자체 내에서 이제 항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내과적 무균술은 다른 얘기로 하면 격리라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실게요. 그래서 특정 미생물을 특정 영역 내로 한정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환자한테선 그 환자한테만 영역을 딱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의 수와 성장 및 전파를 제한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은 모든 물건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우리 클린싱 한다 해서 씻는 거, 우리가 뭐 기구라든가 환자한테서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씻는 것들도 있잖아요. 기구들을 한번 쓰고 일회용이 아닌 경우에는 재사용하니까 그런 청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모든 종류의 미생물이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내과적 무균술입니다. 그래서 개념 잡아가셔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외과적 무균술은 서지컬 에셉시스는 멸균술, 그래서 스테랄리 테크닉은 기술, 스킬이 되겠죠. 요런 이 멸균술, 외과적 물균술 또는 멸균술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역이나 물건에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모든 실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환자가 지금 수술대에 누워 있어요. 환자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뭐 맹장염이다 하면은 이 위에서부터 배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쭉 닦거든요. 그렇게 해서 닦았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베타딘이라고 하는 소독액으로 닦다 보면 안에 이제 균이 없겠죠. 그 균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자가 아까 얘기했던 sepsis로 죽지 않겠죠.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는 멸균된 소독 장갑을 끼고 여기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외과적 무균술 같은 경우에는 이 간호사가 이 몸이 조금 더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밖에 있는 거를 다 멸균된 걸로 싸요. 뭐 이제 가운도 있고요. 이제 장갑도 끼고. 그래서 그 균이 나한테 있는 간호사한테 있는 균이 그 환자한테 가지 않도록 하는 거고, 내과적인 이 격리라고 하는 내과적 무균술은 내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균이 있는 이제 환자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리 개념, 내과적 무균술, 그리고 외과적 무균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읽으시면서 이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외과적 무균술 또는 멸균술은 영역이나 물건에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모든 실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미생물과 아포를 파괴하는 실물을 포함한다. 외과적 무균술은 신체의 무균능에 대한 모든 절차에 이용하고, sepsis라고 하는 폐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그래서 sepsis는 내 피 안에 모든 균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모든 이런 무균 상태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한다. 내과적, 외과적 개념 잡으시고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376페이지 왼쪽 위에입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과 관련해서 균혈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혈액 배양에서 혈액 배양은 컬처라고 합니다. 컬처 이제 혈액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균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 배양에서 어떤 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생물이 나타나면 균혈증이라 부르고, 박테레미아, 그래서 피 안에 지금 박테리아가 있는 거라고 부르고, 이 균혈증으로 전신 감염이 되면 이제 폐혈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균혈증, 폐혈증은 다르죠. 네. 그래서 병원 감염 볼게요. 병원 감염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다가 어떻게 감염이 돼버리면 이 병원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분류되고, 이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동안에 발송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원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고 표를 볼게요. 그래서 병원 감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중에 의원성 감염은 진단적 혹은 치료적 절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예로 정맥주입선에서 일어나는 균혈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사 맞잖아요. 정맥주사.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맞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균혈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진단적 치료적 절차에서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시경 할 때 내시경 그 기구들을 소독을 해서 한 사람마다 다 소독된 거를 쓰거든요. 근데 그 소독이 뭔가가 부족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환자가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사람한테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원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재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376페이지에 표 13-2 보겠습니다. 병원 감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제일 많이 이제 이런 병원 감염이 되는 곳이 비뇨기계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본간호화 실습 때 배우게 될 거거든요. 도뇨, 그리고 단순도뇨, 뭐 이런 것, 단순도뇨하고 유추도뇨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가 소변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적절한 도뇨 개술, 이게 외과적 무균술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었을 때는 이 비뇨기계 감염이 되겠죠. 환자들이 이제 소변줄을 끼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폐쇄 배액 체계의 오염. 배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복부를 만약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안에 있는 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어떤 피주머니들 찰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오염, 그리고 부적절한 손 씻기에 대해서 비뇨기계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원인은. 그리고 수술할 때, 수술 얘기할 때는 부적절한 손 씻기라든가 부적절한 드레싱을 하면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혈류에도 부적절한 손 씻기, 그리고 얘기했던 정맥 주입, 정맥관, 정맥 부위 간호 기술. 정맥 아시죠? 동맥, 정맥. 그 정맥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아서 이제 우리가 수액이라든가 영양제를 맞는 거잖아요. 그런 때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에는 유모니아, 부적절한 손 씻기, 부적절한 흡인 기술로 인해서 이게 병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은 게 비뇨기계 감염.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감염 회로가 나옵니다. 이 그림 13-1 보실게요. 그림에서 먼저 의미 파악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원인체의 미생물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균 있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가 저장소 해서 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탈출구.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탈출구는 이제 입에서 뭐 재채기라든가 말을 할 때 하는 그 탈출구. 그리고 정파 방법은 미생물이 어떻게 직접 정파를 하는지 간접 정파를 하는지 그거 보실 거고요. 미생물. 이거 숙주 침입구. 이거는 거의 탈출구랑 비슷한 의미기는 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안에서 다시 확인할게요. 그리고 감수성이 있는 숙주. 이 얘기는 뭐 암 환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런 이제 균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간호사가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염회로 6가지를 알고 이 부분에서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가위. 제가 가위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 부분을 절단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 회로가 돌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378페이지 이제 첫 번째 해당되던 이 원인체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되겠죠. 원인체는 미생물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는 미생물의 수, 동력, 미생물의 병원성, 미생물이 신체에 침입할 수 있는 능력, 숙주 체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 원인체는 미생물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저장소는 보면은 미생물의 서식지. 그래서 가장 흔한 장소로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 사람. 그래서 대상자에게 있는 미생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일반적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물, 동물 또는 일반적 이제 이 환경이 이런 저장소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저장소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뭐가 있냐 하면 이제 보균자가 있어요. 캐리어, 뭐 비형 간염 보균자라든가 이런 보균자는 질환의 임상적 징후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특정한 감염원을 지닌 사람이나 동물 저장소에서 보균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형 보균자라고 하면 이제 질환의 징후만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이 원인 이 감염원을 몸에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저장소에는 음식, 물, 분변도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결혼하신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동생 이렇게 남자 분들한테 꼭 앉아서 소변 보게 해서 이런 부분들 저장소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 이제 균이 나가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소변 보게. 네. 저장소로부터의 탈출구 세 번째 우리 회로 중에서 탈출구는 이제 표 13-3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구예요. 그래서 탈출구 중에 호흡기계는 재채기, 아까 그림에서 봤던 재채기, 통한 기침, 대화, 호흡, 그리고 코 또는 이제 구강으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입에서는 침, 구토물, 항문에서는 뭐 대변 되겠죠, 분변. 그리고 결장 개구부 해서 우리가 콜로스토미 이렇게 직장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빼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공항문 이제 그런 것들에서 또 이제 탈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뇨기계는 요도부와 요로 전환부, 그리고 생식기계는 질, 요도, 여기서의 질 분비물이랑 정액이랑 소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앉아서 소변 보게 하라고 했던 남자. 네. 그리고 혈액 같은 경우에는 개방상처, 바늘 천자 부위, 천자라고 했던 거는 뚫렸는 부위예요. 바늘을 찌르면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천자 부위, 피부 또는 점막 표면의 파괴, 그리고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절개 부위, 상처 부위의 배액, 이렇게 해서 탈출구는 호흡기계, 위장관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혈액, 조직까지 이렇게 해서 탈출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재채기를 할 때 손을 막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위장관계에서는 이런 구토물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 거, 그리고 생식기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소변 보는 거, 혈액도 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제 그런 상처 부위도 어떻게 해서 이 탈출구가 되는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전파 방법 네 번째 해당되는 우리 감염회로에서 전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나 근원지에서 우리가 두 번째 그 감염회로 저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소 근원지에서 탈출한 후에 다른 사람, 이거 세 번째가 탈출이었잖아요. 그래서 탈출한 후에 여기까지는 지금 끊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미생물에서 저장소가 있었고 탈출까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또는 숙주의 침입구에 이르는 전파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균이 가려면 이제 전파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간호사들은 이걸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파도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파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는 우리가 손에서 손으로 가는 거는 이런 접촉, 이런 것들이 직접 전파, 그리고 물리는 것, 그리고 입맞춤 하는 것, 성적 접촉,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즉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말 전파, 우리 재채기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런 비말 전파도 직접 전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90cm 띄워라 뭐 이런 얘기들이 환자랑 거리를 여기에 직접 전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채기, 기침, 침 뱉기, 한숨, 말하기 등으로 다른 사람의 결막이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비말을 퍼뜨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19가 그 전에 처음에 2020년 작년에 1월에 들어왔을 때 이름이 우한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실습이 중단되면서 이 우한 바이러스인가 뭔가 막 찾아봤더니 이제 박쥐로 인해서 박쥐가 균을 갖고 있다가 전파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막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결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눈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볼까요? 눈 아래쪽에 눈 내려보면 안에 빨간 거 보이죠? 그게 결막이거든요. 그쪽으로 이 균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서 안경 끼는 이런 부분들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도 90cm 이상 띄우고 환자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교육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간접 전파는 이제 매개물 전파라고 해서, 매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개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을 구할 때 우리 뭐 지금 자취하는 학생도 있고 생활관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뭐 원룸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려면 중간에 중개인을 통해서 가는 수도 있잖아요. 요즘엔 직방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중개되는 이 중간에 있는 것을 매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시면 이 매개물은 감염 물질을 적절한 침입구를 통해 감수성 있는 숙주에게로 옮기거나 들어가게 하는 중간 매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이 뭐 손수건, 인형, 더러운 옷, 뭐 수술 기구, 드레싱 기구 같은 이런 물질이 이런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음식물 또는 A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 의해서도 오염될 수 있다. 이 보균자도 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B에 보시면 이제 매개체 전파를 보겠습니다. 이 매개체는 이제 중간 수단, 똑같은 이제 매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 수단으로 동물이나 곤충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박쥐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우한 바이러스 때 뭐 박쥐, 뭐 천상갑 이런 동물들 얘기가 나왔던 거여 갖고 제가 한번 적어봤던 거고요. 제일 그런 게 우리 또 파리가 또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리가 이 매개체 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잘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기 전파가 있는데 이 공기 전파는 비말이나 먼지에 이제 의한다. 그래서 공기 전파를 막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호흡을 하고 숨을 쉬어야 되면 이 공기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걸러주는 우리가 KF94라든가 이제 이런 마스크를 해서 이 공기 전파에서 이제 이 차단하는 이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전파는 비말이나 먼지에 의한다. 그래서 미세먼지 걸러주는 마스크, 그리고 우리가 비말로 지금 이 균 코비드19 거기가 공기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로 중에서 제일 수성이 있는 이제 숙주입니다. 그래서 탈출했던 경로로 다른 숙주의 신체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숙주 침입구에 대한 거고요. 숙주의 침입구.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감수성이 있는 숙주는 얘기했던 연령, 소아 또는 노인, 암이나 만성질환, 장기 이식을 위해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대상자, 그리고 면역 결핍 상태에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염할 때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감염에 대한 신체 방어를 보겠습니다. 신체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라고 해서 사전 노출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미생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 그래서 어떤 딱 특정 지어지지 않고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해서 모든 것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이적 반응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방어로서 아까 우리 컬처 했었죠. 컬처 했는 거면 그 확인된 균이 있잖아요. 그런 확인된 세균, 바이러스, 진균, 그 외 감염원에 대한 방어로 이런 거 확인된 균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쓰면 되겠죠. 그게 특이적인 건 거고요. 그 컬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뭔가가 지금 환자는 뭔가 열이 나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범위 항생제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비특이적 이제 반응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보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감염에 대한 거니까 이제 그런 노출 뭐 이런 것들 보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비특이적 반응에는 해부 생리학적 방어벽 그리고 염증 반응이 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80페이지 왼쪽 단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염증 반응이 있어요. 네, 주요 용어에서 했던 inflammation입니다. 염증. 이 염증은 손상 또는 감염원에 대한 조직의 국소적이고 비특이적인 방어 반응이다. 네, 그래서 염증 반응이고요. 그리고 381페이지 보시면 이제 특이적 반응 중에서 이제 오른쪽 단락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특이적 반응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것은 면역 체계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 그래서 이 항원은 면역 반응이나 민감성을 유도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면역 반응, 민감성을 유도하는 안티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 단백질이 자신의 몸에서 요래된 것이면 그 항원을 자가 항원, 네, 오토 안티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항원 안에서도 자가 항원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항체 매개 방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능동 면역, 이제 수동 면역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능동 면역, 액티브 이뮤니티는 숙주는 자연적 항원, 감염 미생물이나 인공 항원, 우리가 백신 맞는 거 있잖아요. 인공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항체를 생성한다. 그래서 좀 전에 앞에서 항원은 이거였잖아요. 면역 반응이나 민감성을 유도하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알러지가 나오면 이게 항원이 어떤 지금 것 때문에 내가 알러지가 나오지? 그러면은 땅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꽃가루 알러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티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항원이나 이제 있으면 그 능동 면역에서 이런 항원이나 인공 항원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항체를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항원은 우리가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백신 이런 거는 인공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동 면역은 패시브 이뮤니티는 이제 획득 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주가 다른 출처에서 생성된 자연적 모체, 엄마로부터 받는 거예요. 또는 인위적 항체를 받는 것이다. 이거는 이뮤노글로불 이제 면역 혈청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의 차이는 이 표 13-4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따라오고 계시죠? 38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는 능동 면역 그리고 이제 수동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보시면 이 능동 면역에는 자연적 면역, 인공적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의 차이는 일단 기간으로 한번 보시면 능동 면역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이런 장기간으로 되는 게 이 능동 면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 접종한다 하는 거 우리 뭐 B형 간염약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주사를 맞잖아요. 항체가 없는 경우에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에 1차, 2차, 3차를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해서 이제 강화되는 경우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공면역. 그리고 수동면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이에요. 그리고 2, 3주 정도. 네, 이런 게 일단 기간으로 차이가 나는 게 능동면역, 수동면역의 기간으로도 차이가 나고요. 이거 항원 또는 항체 출처를 보시면 능동면역은 일단은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생산된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었잖아요. 항체는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적 능동면역은 신체에서 능동적 간염으로 형성된다. 네, 능동면역. 그리고 저는 이제 B형 간염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옛날 뭐 70년대 이렇게 생에는. 근데 저는 항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균이 내 몸에서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능동 감염으로 해서 형성되는 거. 이 능동 자연면역. 그래서 일생 동안 장기간 동안에 할 수가 있는 거고, 인공적인 거에는 보면 항원, 백신, 톡소이드 이런 항원이 항체 생산을 자극하도록 이제 이 항원을 우리가 넣는 거예요. 생균이나 사균, 살아있는 균이라든가 아니면 약독화된 이제 그런 항원을 내 몸에 넣어서 인공적으로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백신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면역에는 자연적인 거와 인공적인 게 있다. 이거 이제 수동적인 거에는 이제 획득한 거예요. 수동적인 거에는 어떠냐면은 자연적으로는 어떠냐면 엄마에서 태반이나 초유를 이제 통해서 엄마한테서 이제 받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가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돌 지나기 전에 막 아프거든요. 그게 이제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항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수동 면역, 자연적인 면역은 단기간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공 수동 면역은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부터 이제 형성돼 이런 면역 혈청, 이 항체 자체를 몸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있다가 이제 실습을 갔어요. 근데 잘못해서 어떤 균을 갖고 있는 사람에 쓴 바늘에 찔렸어요. 그러면 그 균에 해당되는 이 항체를 바로 그 학생한테 주사를 놓을 수 있거든요. 면역 혈청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공 면역을. 네, 그런 경우에는 수동 인공적 면역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겨울 때마다 우리 예방접종에서 신종플루랑 독감 예방접종이 같이 섞여 있는 그거를 우리가 가을에 맞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을에 맞는 게 매년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단기간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수동 인공 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포 매개 면역에는 이제 HIV 감염, 우리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세포 매개 방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 씻기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 손 씻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 봤거든요. 네, 이제 순서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모든 2학년 학생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제 익히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간에도 이 부분 직접 물로 해서 손 씻기 할 거예요. 일단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 손이에요. 네, 손바닥하고 손등을 깍지 껴서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양손을 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깍지 껴서 돌리고 오른손, 왼손 또 깍지 껴서 돌리고요. 그러면 빠졌던 부분, 엄지손가락을 네, 왼손, 오른손, 엄지손가락 네, 그리고 손톱 뒤에 있는 손톱 끝에 있는 부분 네, 부분도 오른손, 반대손 왼손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할 부분이 이제 손목 부분 네, 이렇게 하거든요. 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리피트 하겠습니다. 손바닥에서 네, 따라서 등, 깍지 껴서 바등, 그리고 깍지 껴서 이 손등이에요. 그래서 바닥, 손바닥, 등, 그리고 깍지 껴서 그래서 바등, 양손, 그리고 남아있는 엄지, 바등, 그리고 손톱 끝부분, 그래서 톡, 그리고 손목, 양쪽. 그래서 따라 해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6단계를 일단은 앞 글자만 해서 외우겠습니다. 해서 등, 톡, 목. 네, 따라 해볼까요? 바등, 톡, 목. 바등, 톡, 목. 네, 이렇게 해서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네,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 씻기는 네, 교재에서 CDC라고 오른쪽 단락에 보이시죠? CDC. 네. 여기에 대한 풀네임이 Central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라고 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거든요. 이제 이 CDC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풀네임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손 씻기가 감염 통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 그래서 감염 회로에서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 이 해소에서 끊어주는 거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거기서 기본이 되는 것이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간호학 실습실에서도 이 손 씻기를 강조를 하고요. 제가 아까 영상을 리피트하면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실게요. 그래서 환자는 미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파 얘기하니까 뇌과적 무균술 생각나시죠? 이 전파에서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용변을 본 후 그리고 손으로 체액을 만진 후에 간호사와 환자가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손 씻기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간호사는 환자 접촉 전 그리고 청결 무분자 처치 전 그리고 체액 노출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물품 접촉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 해서 전후로 다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손을 씻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화장실 가고 사용하고 난 뒤에 손을 씻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균술에서는 항상 화장실 가기 전부터 손을 씻는 것을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오른쪽 단락 아래쪽에 보시면 이 CDC에서 아까 얘기했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항균 제제로 손 씻기. 그래서 뭐 비누 중에서 항균 비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한다. 그 이유가 다양한 상주균이
우리가 상주균은 항상 이제 있는 거예요. 피부에도 있고 우리 그 해음부에도 항상 상주균이 있거든요. 그런 상주균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을 때 이제 항균 제적 손쉽기를 추천하고 침습적 절차 전에 그리고 신생아실,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 병동에서 그리고 심각한 면역체계 손상 대상자를 간호하기 전에 이제 이런 항균 제제로 손 씻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상주균의 의미는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균을 손에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항균 제제로 손 씻기를 추천한다는 의미입니다. 3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단락 중간에 형광펜 보시면 이 CDC에서는 또 알코올을 권장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것보다 박테리아를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이 알코올.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젤로 이렇게 우리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알코올이 비누와 물보다 덜 해롭고 건조함이 덜하고 시간이 절약된다 해서 저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알코올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건조함이 있는데 그냥 비누와 물보다는 덜 건조하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비누가 보통은 염기성이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칠하게 되면 그 피부에 있는 이제 수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조금 기름기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많이 건조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좀 있는 사람들은 비누로 발 씻는 거를 권장하지 않거든요. 그냥 물로 씻거나 아니면 그런 제품들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알코올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비누, 염기성 있는 이런 비누보다는 건조함이 덜하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용기는 간호 수행 시 가까이 두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습실 오시면 각 베드마다 우리 알코올 젤이 있고요. 알코올을 항상 이제 옆에 두고 그리고 카트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이제 드레싱 카트를 쭉 밀면서 가거든요. 그 카트 위에도 항상 이 알코올 젤, 알코올을 가지고 갑니다. 다음. 이제 소독과 멸균 되겠습니다. 소독 멸균까지 이제 1차 시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소독을 보면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감염 회로에서 첫 번째 요소인 원인체 저장소. 아까 우리 감염 회로에서 그림 기억나시죠? 네, 그 그림에서 피부 소독제 그래서 안티셉시스 해서 일부 미생물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 피부 소독제와 소독제 디스인펙턴트 그래서 아포 이외의 병원체를 파괴하는 물질의 사용과 멸균에 의해서 차단된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감염 회로가 이런 피부 소독제 그리고 일광량 소독제에서 이제 차단이 되는데 여기 보면 아포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포는 우리 멸균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포가 스포아라고 해요. SPORE 스포아 이거는 아주 작은 균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면 균의 새끼, 균의 정말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았을 때 그 균의 새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포 이외의 병원체를 파괴하는 것이 소독제고 이 아포 개념이 들어가는 게 이제 멸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 아포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게요. 그래서 소독제와 피부 소독제는 화학적 구성 성분이 비슷하지만 소독제가 더 짙다. 그리고 이 피부 소독제와 소독제는 살균 또는 정균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정균은 균증식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세균의 성장과 재생을 예방하는 게 이 정균인데 그래서 살균과 세균을 파괴하는 반면 살균은 정균은 세균의 성장과 재생을 예방한다. 그래서 여기서 피부 소독제, 소독제 개념이 나오고 정균 얘기까지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391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멸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스포아 얘기가 나오겠죠. 스포아, 아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멸균, 스테라리제이션은 아포와 얘기했던 이 아포입니다. 아포와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파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소독에서는 이 아포까지는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멸균에서는 이 아포까지 다 파괴하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습열이라고 있어요. 습열.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찜기에 이제 쪄서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오토클레브라고 하는 이제 멸균법이 있어요. 거기서는 기압도 되게 높거든요. 온도도 135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완전 고압과 고온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뭐까지? 아포까지.
보실게요.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압력을 가하여 열 증기로 멸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압 증기 멸균 여기 나옵니다. 오토클랩. 그래서 이 멸균법은 관리가 편리하고 독성이 없고 비용이 저렴하고 병원에 사용되는 대부분 이제 물품을 멸균하는 데 이용되고, 그런데 이제 열에 약한 플라스틱, 고무 제품, 내시경 등의 멸균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압 그리고 이제 고온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에 약한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식되기 쉬운 제품, 예리한 칼날 등도 묻어낼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 소독법은. 그래서 수술용 기계 및 기구, 일반 기구 및 물품, 인넷류 이런 데서 열이나 습기에 견디는 물건을 멸균할 때 이 습여를 사용을 하고요. 오토클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가스가 있어요. 가스에는 이오가스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쓰는 소독이거든요. 산화에틸렌, 에틸렌 옥사이드가 이오가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생물의 대사 과정을 방해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침투력이 강하고 열에 민감한 물질에 효과적이고, 그래서 아까 오토클랩에서 못했던 날카롭거나 마모되기 쉬운 기구, 열에 약한 플라스틱, 고무 제품, 각종 카테터, 내시경 등을 멸균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 자체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비경제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고 난 뒤에는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공기를 정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12시간에서 공기를 정화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는 끓이는 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뭐 홈델리버리 할 때, 집에서 아기를 놓을 때 그 가위, 탯줄을 끊는 옴브리카 코드 탯줄을 끊는 가위로 소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끓이는 이 방법은 멸균하기에 좋고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큰 단점은 아포와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는 파괴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100% 지금 파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최소한 15분은 끓이도록 해야 한다. 끓이는 거, 소독 멸균 방법 중에서는. 그리고 방사선도 있다. 그래서 방사선 둘 다 이거 소독과 멸균에 이제 사용될 수 있다. 방사선은 소독에도 들어갈 수 있고 멸균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외선, 우리 햇빛에 말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자외선 소독에 이용될 수 있고, 그리고 단점은 깊숙이 침투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멸균과 이제 소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그 전에 19세기 유럽에서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닥터도 아이를 받고,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사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산파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산파에서 봤는데 그 모성 사망률을 봤더니 이 의사가 했던 집단에서는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병원에서 받았으니까 한데 어떻게 산파가 받는 데서는 이럴까 해서 그 중에 한 분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지켜봤던 거예요. 다른 점이 뭔지. 그랬더니 항상 아기를 받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산파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얘기를 했겠죠. 그 병원에서. 이렇게 산파에서는 손을 씻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망률이 줄어들더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다른 의사들은 콧방귀를 꼈던 거죠. 네. 콧웃음을 치면서.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이 손 씻기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독 개념, 멸균 개념 이렇게 나오면서 무균수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이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손 씻기 아주 기본 간호학에서 처음부터 이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나갔을 때도 항상 손 씻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독제를 가지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대로 얘기하는 거죠. 바닥, 손바닥, 그리고 손등, 그리고 깍지 껴서 하는 거, 그리고 엄지손가락 돌리는 거, 그리고 손목 하는 거. 그래서 바등, 깍, 톱목 이렇게 외우시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몸으로 익혀지거든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기술, 스킬 이거는 몸으로 익혀져서 나오는 거고, 그전에는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되니까 이런 지식들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나중에 능력,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량 있는 간호사로 진짜 실무에 갔을 때 정말 잘하면 우리 국민 모두의 그런 건강 이런 거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2차 시에서 만나요. 네, 고생했습니다.